2020 경영교육 인증 컨퍼런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자를 맡은 한국경영교육인증원 사무국장 임건신입니다. 첫 순서는 한국경영교육인증원 박영렬 원장님의 인사 말씀입니다. 박영렬 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한국경영교육인증원 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렬 교수입니다. 제가 지금 송도에 와 있습니다. 송도에서 그 메인 행사가 있어서 그 참석차 와 있는데, 저희가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갑자기 그 융합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됐는데요. 짧은 시간에 온라인으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그 예정된 세션들이나 그 개별학회 행사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난 한 학기 동안 우리가 이 온라인에 대해서 많은 그 시행착오를 겪어서 이제는 어느 정도 그 학습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의 교육이 거의 온라인 쪽으로 많은 비중을 가지고 나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한국경영교육인증원도 이 온라인 시대에 언택트 시대에 맞춰서 과연 경영교육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저희가 그 경영교육 인증 컨퍼런스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증 심사자 워크숍에 대한 내용으로 통합인증 기준 설명회를 그동안 인증 단장을 맡아오셨던 우리 한양대학교의 김정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외국어대학교의 조남신 교수님과 그 양재환 교수님께서 한국 대학 경영학교육의 문제점과 대안으로서의 리더십 교육 사례, 관계와 소통의 리더십에 관한 말씀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북대학교 경영대학이 3주기 그 인증을 받게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직접 그 인증패를 전달드려야 되는데 온라인 그 상으로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 시간이 될 때 전북대학교 경영대학에 한번 내려가서 직접 그 인증패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데 참석해 주신 그 우리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특히 오늘 발표를 해주시는 김정우 교수님, 조남신 교수님, 그리고 양재환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발표인 인증 심사자 워크숍 통합 인증 기준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 인증사업단장님께서 통합 인증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양대 김종우 교수입니다. 제가 화면 공유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스트께서 좀 화면 공유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됩니다. 이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보면은 저희 경인원의 통합 인증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저희가 지금 3주기 인증 기준을 가지고 인증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어떤 발전이 있었는지 인증 기준, 인증 프로세스, 판정 지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3주기가 되면서 변화된 사항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3주기가 2018년 1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조금 변화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뒤에 한 반 정도는 저희가 또 새로운 인증 기준을 향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그것에 대한 의견을 좀 수렴하는 그런 시간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인증 기준이 2018년부터 1주기라고 해서 시작을 했던 것이 이제 학부를 대상으로 한 인증을 시작을 했었고요. 경위원이
그다음에 2013년부터 2주기에서 대학원이 추가된 형태의 인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3주기로 경영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까지 포함한 그래서 학위 프로그램들을 경영학 쪽에 포괄하는 그런 인증 기준으로 저희가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증 프로세스가 되겠는데요. 인증 프로세스는 먼저 이제 인증 신청 교육기관에서 인증 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것에 대한 검토 작업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잘 통과가 되면 자체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출해서 그걸 1차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사단이 방문을 해서 실제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그래서 실사단에서 어떤 심사 의견을 제출을 하면 인증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는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의 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나가는데요. 인증 5년이 있고요. 인증 2년, 그 다음에 실사단 재심사, 그 다음에 인증 2년 자체평가 보고서 재제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인증가, 인증나 이렇게 부르는 그래서 세 가지 형태의 인증이 나가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인증 5년이 됐든지 인증가가 됐든지 인증나가 됐든지 2년이 지나면 QIR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게 이제 교육 개선 평가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교육 개선 평가 보고서를 다 제출을 하게 되어 있고요. 5년 인증을 받은 경우는 서면 심사로 2년 후에 심사가 한 번 더 이루어지고, 인증가인 경우에는 이제 그 1일 현장 실사가 되고요. 인증나인 경우는 이제 1박 2일 현장 실사가 되는데, 이때는 QIR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인증받을 때는 자체평가 보고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2년 후에 이렇게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잘 통과가 되면 이제 5년까지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인증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크게 7개의 인증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션, 비전, 목표부터 해서 지속적 개선까지 해서 7개의 인증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각 인증 기준별로 2개에서 3개 정도의 하위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8개 하위 영역이 있고요. 또 각 하위 영역별로 적게는 2개에서 6개까지 세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62개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증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7개의 인증 기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들이 이제 서로 완전히 독립적인 것들은 아니고 서로 연관성이 잘 있게 얼라이먼트가 돼야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션, 비전, 목표와 학습 목표가 또 연관성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과 교육과정이라든지 수업이 연관성 있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전체적인 것들이 계속 플래닝이 되고 모니터링이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지속적 개선이라고 해서 저희가 확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7개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그 7개의 기준과 18개의 하위 영역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구조입니다. 그 7개의 기준, 첫 번째 기준이 미션, 비전, 목표인데요. 이거 기준 영역이 되겠고요. 그 중에 첫 번째 하위 영역이 미션과 비전이 있고, 그 밑에 여기 이제 분리수로 되어 있는 4개의 세부 항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위 영역에는 그 4개의 하위 세부 항목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심사자들이 심사를 할 때 이 세부 항목별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 번째 같으면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잘 구성원들한테 공유가 되어 있는지, 네 번째 같으면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실행 계획이 되어 있는지까지 이렇게 하나하나를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기준들을 제가 쭉 다 정리를 해놨는데요. 한번 쭉 그냥 간단히 보면서 이 부분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의 두 번째 거는 목표와 장기 계획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그것들이 이제 잘 얼마나 홍보가 되고 계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는지가 세 번째 하위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기준이 학습 목표와 성과 관리에서 우리가 AOL이라고 부르는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가 수립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구성원들과 잘 소통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AOL 쪽에 성과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성과에 대해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 척도가 마련되고 그것들이 실제로 실행이 되고 있는 것들, 또 실행이 된 다음에는 그것들이 교육과정에 다시 반영이 되는 그런 클로즈룹이 잘 되어 있는지까지를 보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준 3이 이제 교육과정과 수업인데요. 교육과정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이런 교육과정위원회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공 교육과정의 틀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이런 건데요. 그래서 학부에 대한 거, 대학원, 박사과정, 경영대학원 또는 경영전문대학원이 필요한 전공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수업이 어떤 강의 사이즈에 대한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 계획서에 대한 거, 강의 평가, 인턴십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잘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하위 영역으로 평가를 하고요. 네 번째 학생에 대한 것도 저희가 선발 기준, 졸업 기준이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 지원이라든지 복지가 잘 되어 있는지,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보고 있습니다. 장학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는 이제 학생 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 쪽의 세 번째 하위 영역은 취업 지원이라든지 졸업생 관리도 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수 쪽인데요. 기준 5가 먼저 교수의 수입니다. 그래서 학부 기준으로 1대 30 학생 대 교수 대 학생 비율이 잘 유지가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교수를 크게 3개의 그룹으로 구분합니다. 전임 교수, 비전임 교수, 기타 이렇게 3개로 나누고요. 그 기준들은 저희 인증 기준에 보면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은 전임이나 비전임 교수가 강의를 담당해야 된다든지, 또 전임이 담당해야 되는 비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교수의 어떤 강의 실수에 대한 것들이 너무 부담이 많이 안 되도록, 그래서 저희가 주당 4과목 15시간 이하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가이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위 영역은 이제 교수의 자격에 대한 건데요. 학문적 자격을 갖춘 교수가 적절하게 확보가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일반 대학원 강의하시는 교수님들이 연구 실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위 영역에서 이제 교수의 충원과 평가 지원에 대한 건데요. 신임 교수 채용 절차 기준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업적 평가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들의 강의라든지 연구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어떤 서포트 프로그램이라든지 인센티브를 확인을 합니다. 기준 6에서는 이제 시설하고 교육 환경 쪽인데요. 시설과 장비, 강의실 중심으로 이런 것들, 연구 공간들이 충분히 마련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위 영역에서는 행정, 재정 지원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준으로 이제 7번째 기준이 되겠는데요. 지속적 개선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앞에 것들이 뭐 지금 만족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계속 발전시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 계획에 따라서 실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 1, 2, 3에 대한 것들이 이제 하위 영역 1로 되어 있고요. 기준 4, 5, 6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고 그것들이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가 하위 영역 2로 해서 저희가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큰 인증 기준 7개의 인증 기준과 그 하위 영역 세부 항목들을 간단하게 그냥 쭉 한번 봤고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판정을 하는지를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부 항목별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62개 세부 항목별로 이것이 잘 되고 있는지를 평가를 하십니다. 그래서 크게 충족, 보완, 미흡해서 3점, 2점, 1점씩 부여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세부 항목 62개에 대해서 점수가 1점부터 3점까지가 다 나가면 그 세부 항목의 점수를 합쳐서 결국은 하위 영역에 등급이 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부 항목이 3개다. 그러면 이제 만점이 9점이 되겠죠. 9점인데
다 만족이 되면, 충족이 됐으면 당연히 9점이니까 하위 영역의 점수는 충족이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라도 보완이 있으면 8점이 되겠죠. 그러면 보완으로 하위 영역 점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6점 이하일 경우는 미흡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하위 영역 점수가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기준 영역 점수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하위 영역이 만약에 3개다 그러면 9점이 만점일 텐데 8점이면 충족, 7점이면 미흡이고, 미흡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러니까 하위 영역 중에 미흡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러면 이제 기준 영역에 대해서 또 이제 3점부터 2점, 1점 이렇게 충족, 보완, 미흡이 나오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최종 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 인증 5년이 나가는 거는 7개 기준에 대해서 모두 충족을 하고, 당연히 충족을 받았었고, 그 18개 하위 영역 중에서 보완이 3개 이하로 나올 때만 5년이 나가고요. 인증가, 저희가 2년 인증인데, 이 경우도 사실은 7개 충족이 다 된 상태에서 하위 영역 18개 중에 4개나 6개 정도 사이에 보완이 있으면 인증가가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인증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6개가 충족이 되고 하나도 1, 2년 내에 보완이 가능할 때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희가 기본 구조가 세부 항목에 대한 점수들이 나오면 사실은 종합평가까지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게 되어 있고요. 인증가나 인증나가 나오기가 굉장히 쉬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인증 구조 자체가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 있어서 인증가나 나가 쉽게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인증을 준비하는 학교 입장에서는 뭐 열심히 준비를 해서 2년을 받았다 그러면 굉장히 사실 결과에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봤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평가하는 그 지침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위 영역에 대한 등급을 어떻게 선정하는지에 대한 평가표입니다. 그래서 하위 영역, 즉 미션과 비전이 있는데, 거기 보면 4개 세부 항목이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점수를 준 걸 가지고 합해서 이제 충족인지 보완인지 미흡인지가 판정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정리 양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준은 7개가 있고 하위 영역이 있고, 그 하위 영역에 대한 점수가 1점부터 3점 충족, 보완, 미흡이 되면 그걸 가지고 기준 영역 등급이 나오고 최종 등급까지가 자동적으로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3주기, 그러니까 경영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을 포괄하는 인증 기준을 만들면서 몇 가지 이제 변화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정리하면 기존의 인증 기준 절차들을 조금 보완해서 대학 여건을 좀 반영하는 그런 부분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졸업 유예자들이 재학생 수에서 뺀다든지, 그 다음에 저희가 교수대 학생 비율을 전에는 통합에 대한 것도 비율이 있었는데 그걸 제거하고 학부에 대한 학부 학생 기준으로의 교수 학생 수에 대한 비율만 1:30만 남긴다든지 해서 조금 완화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당연히 이제 3주기가 되면서 경영대학원 쪽이 포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대학들이 이제 ASCSB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인증대학들의 인증을 간소화하는 그런 규정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ACSB에 제출한 SER, 셀프 이밸리에이션 리포트를 가지고 상당 부분 그냥 옮겨 담으면 저희의 자체 평가 보고서의 기준 1부터 기준 6까지를 채워 넣을 수 있게 그렇게 바뀐 부분이 3주기 인증 기준으로 바꾸면서 같이 바뀌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증 부담을 좀 경감하는 차원에서 3주기 하면서 저희가 인증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낮췄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3주기를 2018년에 시행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몇 가지 좀 문제점들도 발견이 되고 해서 고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증 범위와 관련해서 전에는 학부 일반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을 전체로 받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었는데요. 그것들을 좀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의 경우는
경영대학원은 아직 인증받을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학부와 일반대학원만 받는다든지 또는 학부와 경영대학원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 대학교들이 있는데 저희 기준에 의하면 학부가 무조건 포함이 되도록 4년제 대학만 받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기준들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SCSB 인증대학에 대해서 조금 SER을 제출하도록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거 가지고도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또 변경을 했습니다. 즉 저희가 SER을 제출을 하더라도 저희가 요구하는 자체평가 보고서를 제출을 하긴 해야 되겠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재인증이나 인증을 받을 때. 그런데 변경을 해서 SER이나 CIR, Continuous Improvement Report를 ASCSB에 제출했던 거하고 저희가 이제 QR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개선 평가 보고서는 훨씬 더 간략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계량 지표 중심으로. 그래서 그거를 제출하면 되도록 2018년 12월부터 이렇게 변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바뀐 내용 중에 하나는 이제 재인증에 대한 것들을 좀 저희가 또 변경을 했습니다. 저희가 재인증할 때도 자체평가 보고서, 그러니까 처음에 인증받을 때 내는 자체평가 보고서를 다시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체평가 보고서가 한 200페이지 되고 대학에서 7개의 모든 기준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것을 개별적으로 다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식의 내용이기 때문에 한 200페이지 되는 방대한 양입니다. 그래서 보고서 작성하는 부담도 많고 그런 컴플레인들이 있어서 저희가 재인증 보고서를 좀 단순화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보시면 이게 목차가 되겠는데요. 앞에 뭐 간단한 대학에 대한 소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번 인증 때 어떤 요구를 받았고 그것들을 어떻게 만족시켰는지에 대한 거 하고, 그 다음에 각 기준별로 자세한 내용이 아니라 지난번 인증을 받고 주요한 변화라든지 그 다음에 성과들이 뭐가 있었는지 그리고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만 간단하게 적도록, 그 다음에 이제 계량 지표에 대한 내용들을 담도록, 그래서 한 50페이지 정도의 내용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변경을 하였습니다. 심사의 경우도, 재인증 보고서의 경우도 전에는 이제 당연히 자체평가 보고서라서 세부 항목별로 이렇게 점수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이거를 하위 영역별로만 점수를 부여하도록, 그래서 심사자들이 좀 더 유연성 있게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변경을 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저희 인증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그 시간 동안은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인증 기준을 조금 더 바꿔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피드백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카톨릭대의 이용주 교수랑 같이 지금 경영학교육 인증 개선, 기준 개선 연구라는 조그만 교육부 과제, 저희 인증원에서 받은 교육부 예산으로 과제를 하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인증이 1주기, 2주기, 3주기 하면서 발전을 계속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인증의 스코프를 계속 늘리긴 했는데 인증 기준, 7개의 인증 기준 자체는 처음에 2008년 시작할 때부터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큰 틀, 그러니까 인증 기준, 프로세스, 핵심 계량 지표들이 큰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왔는데 이것이 교육 환경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처음부터 근본적인 것부터 다시 보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증 기준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7개 인증 기준, 18개 하위 영역, 62개 세부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들하고 저희가 지금 같이 보고 있는 것은 AACSB의 인증 기준이 되겠습니다. AACSB도 프레젠터가 바뀌면서 올해 새로 이제 인증 기준을 바꾸겠다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21개 스탠다드였고요, 기준이었고 2019년에 15개의 스탠다드로 바꿨는데요. 다시 이제 9개로 바꾸겠다. 그래서 크게 그룹으로 보면 이제 스트래테지 매니지먼트 앤 이노베이션, 그래서 인증 기준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너너 석세스라는 그룹에 또 4개의 기준, 커리큘럼이라든지 AOL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그룹이 이제 소프트 리더십, 인게이지먼트 앤 소셜 임팩트, 소셜티 탈 임팩트 해가지고 그런 임팩트에 대한 것들을 또 보는 그런 기준 2가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개의 인증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조금 얼라이먼트를 하면 저희 대학들이
두 개를 다 추진하는 경우에 좀 혼돈을 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경인원 인증 기준하고 어떤 것들은 AS73 인증 기준하고 잘 1대1 매핑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비전, 미션, 목표 같은 것들은 1대1 매칭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학습 목표와 성과 관리, 이것도 AOL이랑 커리큘럼, AOL이랑 매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같은 것도 그냥 1대1로 딱 매핑이 되고요. 근데 어떤 것들은 좀 여러 개로 매핑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보고자 하는 내용들이 그렇게 다르진 않습니다. 다르진 않은데 조금씩 포커스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일치시키려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은 저희가 7개 기준 18개, 62개 세부 항목을 좀 더 그룹핑을 해서 좀 줄이면 어떨까. 그래서 3개 기준에 9개 영역에서 하위 영역을 ASCS에서 제공하는 그런 스탠다드랑 맞추고 세부 항목도 좀 줄여서 단순화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줄이려고 하는데요. 요거에 관련해서 의견 있으시면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증 프로세스는 뭐 기본 골격은 유지를 하는데요. 저희가 인증 판정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2년 인증이 나가는 경우에 굉장히 인증을 받는 대학교에서 힘들어하는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냥 더 단순화해서 5년 인증, 그냥 인증 유보, 탈락 이렇게 하고 유보는 부족한 부분이 되는 대로 재심사에서 인증을 주는 형태로 이렇게 가자. 그 다음에 이제 2년 후에 하는 QIR은 받지 않도록 교육개선 평가보고서를 2년 후에 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인증받는 데 입장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안 받는 대신에 재인증을 받을 때 ASCSB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이제 그 프로세스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보고서를 우리가 받는 걸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프로세스도 좀 바꾸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재인증인 경우도 판정을 재인증, 인증 보류, 탈락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것으로 좀 단순화시키는 형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핵심 계량 지표에 대한 개선안이 되겠는데요. 기존의 그 지표들 중에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워하는 것들을 좀 줄이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과정들이 생각보다 대학들이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경우들도 많고 석박사과정이 통합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보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과정에 뭐 전공 분야별 지정 과목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빼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강생에 대한 숫자, 강의 사이즈에 대한 그 기준인데 이게 뭐 박사과정 과목들이 따로 열리는 학교들이 많지 않아서 그냥 석박사로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온라인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어떤 저희가 학생 수에 대한 제약이 있는데 이런 것도 조금 완화하는 게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수에 대한 구분을 저희가 전임, 비전임, 기타로 되어 있는데 좀 더 단순화해서 전임과 비전임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대학원에 강의를 하시려면 무조건 학술적인 논문을 써야 된다 이렇게 제약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일반 대학원이라고 하더라도 산업체 쪽에서 와서 강의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그래서 이것도 제외를 하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까지 뭐 말씀드린 거 관련해서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종우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따가 조남신 교수님 발표 끝나고 종합 토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그 질문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통합 인증 기준 변경 내용이랑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서 김종우 인증 사업단장님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매년 저희가 경영교육 인증 컨퍼런스에서는 경영교육 그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있는데 올해는 한국 외대 사례입니다. 그래서 한국 외대 사례로 한국 대학 경영학 교육의 문제점과 대안으로서의 리더십 교육 사례,
관계와 소통의 리더십을 우리 한국외대 조남신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조 교수님 이제 네네, 지금 화면 공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예, 되고 있습니다. 예, 잘 그 발표 모드로 예, 아유 좋습니다. 네네. 네. 네, 안녕하셨습니까? 한국외국어대학교 조남신입니다. 우리 경영교육 인증원에서 지금 이제 경영교육 혁신 사례를 발표하게 됐는데요. 여기 학장님께서 제가 보니까 한 5분 정도 아마 계신 것 같습니다. 뭐 이미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인증원의 이제 미션이 인증 심사를 하고 인증을 해드리는 그런 거에서부터 앞으로 점점 경영교육 혁신을 통해서 각 경영대학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을 미션에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환으로 제가 오늘 경영교육 혁신 사례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제가 정년이 딱 2주 남았습니다. 이번 이제 8월 말로 정년이 되는데요. 정년 한 3년 정도 남았을 적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경영학 중에서 인사조직 전공인데 제가 가르치고 있는 경영학, 특히 인사조직이 학생들한테 정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좀 구체적으로는 학생들이 경영학을 배우고 사회에 나가는데 이 경영학 배운 게 정말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고 경력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게 경영학에 좀 크게 보면은 최근에 경영학의 위기라고 하고 각 기업들이 경영학 그 전공자들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는데 그게 그렇다면 우리가 가르치는 경영학이 학생들의 경력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좀 이제 범위를 좁혀서 제 전공 과목으로 가보면은 조직 인사에서 동기부여를 가르치고 리더십을 가르치고 하는데 학생들이 과연 이 동기부여나 리더십을 이론으로 그냥 리더십 이론, 트랜스포메이셔널 리더십 그럼 그건 이론으로 생각하는데 자기가 정말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 건지 그런 리더가 되고 싶은 건지 어떻게 하면 그런 리더가 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관찰해 본 결과 그래서 제가 학생들이 제가 할 수 있는 한 학생들한테 정말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자기한테 자기 것으로 리더십을 만들고 또 동기부여가 되고 팀워크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이 과목을 제가 한번 새로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 걸 이제 오늘 여러 교수님들과 학장님께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간단한 서론을 말씀드리고 한국대학 경영학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문제점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제 이 발표의 목적은 아닌데 제 강의 또 새로 만들어낸 강의가 이런 거하고도 어느 정도 연결이 되어 있고 한 교수가 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생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좀 간단하게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고요. 이 강의를 어떻게 진행하는가 하는 제 사례를 말씀드리고 이 강의가 학생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가 정말 나름대로 제가 한번 이렇게 관찰 또는 이렇게 좀 조사를 해본 그런 내용을 한 5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순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5가지가 되겠고요. 이제 서론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한국 경영학 교육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거는 여러 학장님들이나 교수님들이 다 같이 공감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환경으로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로 인해 가지고 우리 경영학 교수들이 스타 교수 한 사람 빼놓고는 다 나머지는 그냥 숙제 검사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도
분명히 얘기가 되고 있고요. 또 기업에서도 과연 경영학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또 완전히 이제 새로운 그 인더스트리 4.0 시대에서 완전히 새로운 어떤 혁신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경영학에도 어떤 새로운 리드가 리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대학의 경영학 교육의 변화의 속도는 굉장히 좀 늦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커리큘럼이나 여러 가지 각각의 교수들이 가르치는 걸 보면은 이전에 가르치던 과목들을 거의 대부분 그냥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한편으로 통섭이라든가 변화, 창의성, 도덕성 이런 것들의 필요성은 얘기하지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교수들 간의 협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의 필요성은 얘기하지만 실제로 강의실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좀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하나의 강의로서 이런 어떤 니드에 좀 조금이나마 좀 부응해보고자 해서 이제 사례를 제시하고요. 제가 나름대로 좀 관찰한 효과를 좀 제시하고 그걸 통해서 앞으로 경영학이 좀 이렇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한국대학 경영학 교육 생태계를 뭐 거창하게 썼습니다만 지금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공감하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그 조직 전공자들은 다 공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이제 제도와 이론에서는 어떤 조직이 만들어지면은 처음에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움직이지만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떤 합리적인 목적 달성보다는 그 생존 자체 또는 사회가 요구하는 그 모습을 갖추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게 된다라는 게 이제 제도와 이론입니다. 근데 우리 대학의 교육 제도라든가 또 경영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제도와 이론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지금 뭐 반값 등록금이라든가 또 대학 평가라든가 또 교육부의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서열도 매겨지고요. 그래서 대학들이 교육 또는 경영학 교육을 얼마나 학생들을 위한 것을 하느냐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어떻게 평가를 받고 어떻게 정당성을 확보하고 거기서 어떻게 리소스를 확보할 건가 이런 쪽에 더 초점이 맞춰지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각각의 교수들도 교수 평가에 따라서 자기가 평가를 뭐 논문을 쓰면은 또 학술지 발표를 하면 평가를 잘 받죠. 그러다 보니까 논문 발표에 더 논문제 그 게재에 초점을 두고 학생 강의에는 신경을 덜 쓰게 된다든가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경영학 교육 생태계를 보면은 특히 이제 70년대, 80년대 이후에 서구 중심으로 또 미국 중심으로 우리나라 경영학 커리큘럼이 많이 짜졌다고 생각하고요. 또 거기 외국에서 트레이닝을 받은 대부분의 교수들이 박사과정에서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박사과정에 세분화된 그런 강의들, 이런 커리큘럼을 보고 우리나라에서 가르칠 적에도 그러한 그 트레이닝 받은 대로 그것들을 응용해서 가르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영학의 과목들이 다 많이 세분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경영학, 우리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교육하고는 점점 괴리가 돼 가고 있을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런 걸로 인해서 경영학이 취업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하나의 그 이유가 되지는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경영학 교육의 문제로 좀 더 좁혀 들어가 보면 기능화된 교육,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그 교수들의 전공별로 기능화되어 있고, 우리 대학의 예를 들어도 인사조직이면 인사조직, 마케팅이면 마케팅, 각 전공별 교수끼리 회의를 해가지고 마케팅에서는 이러이러한 과목을 개설하겠다, 재무에서는 이러이러한 과목을 개설하겠다, 그렇게 하고 그 경영대학의 커리큘럼이 그 다음 학기 커리큘럼이 정해지는, 또는 오픈되는 과목이 정해지는 그런 게 우리 대학에서는 제가 관찰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영학의 과목들이 이론이나 또 지식 전달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스스로 학생들이 자기 걸로 소화하고 이걸 내가 사회에 나가서 그럼 내 걸로 어떻게 응용하겠는가, 이런 것까지는
미처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제가 가르치는 리더십 이론 가르쳤는데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저는 리더가 되기 싫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얘기를 해요. 리더가 되면은 뭐 팀 프로젝트 해보니까 귀찮기만 하고 뭐 저한테 오는 건 없고 손해만 봅니다. 저는 리더가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십 이론을 실컷 가르쳤는데 학생들은 리더가 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어떻게 뭔가 좀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평가로 인해서 학생들은 서로가 경쟁자고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뭐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다 클래스메이트들끼리 서로 여샤여샤 동료 의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서로가 뭐 적이라고까지 말하면 뭐하지만 경쟁자라고 생각을 하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들이 최근에는 이제 상대평가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환경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경영학 교육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학생 간의 초경쟁은 결국은 사회적인 경쟁의 어떤 이런 마인드가 사회적으로 확산이 되고 또 사회의 어떤 경쟁과 대립구도가 대학의 어떤 경쟁 또 대학까지 오기 전까지 초등학교서부터 대학까지 학생들은 경쟁 외에는 경험해보지 않고 대학을 졸업하게 된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는 사실 협동, 팀워크, 리더십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학생들은 교육을 쭉 대학 졸업할 때까지 경쟁. 내가 저 친구를 꺾지 않으면 내가 도태된다. 이런 어떤 마인드가 쭉 교육 한 20년, 20여 년간 교육을 받는 동안에 쭉 연속된다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피엔스라는 책에서도 보면은 그거와는 반대로 또 협업을 통한 사회가 협력하는 사회가 어떤 이 발전하는 사회로 여태까지 자리매김을 해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이제 대학 교육 문제, 또 기능별 교육의 문제, 상대평가의 문제, 또 리더십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인식하에서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지식으로가 아니라 자신에게 적용하고 체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게 이제 저의 출발이었습니다. 사실은 출발은 소박하게 출발했지만 여러 교수님들과 학장님들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제가 돌이켜서 한번 이렇게 접목을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그러면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러면 커리큘럼을 짰는가를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강의를 개설한 이유는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만 경영학 교육의 문제를 좀 나름대로 그런 문제점 속에서 제가 한번 대안을 제시해 보자. 그래서 통합적 시각에서 학생들이 인생의 방향과 리더십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타인과의 관계 정립이라든가 소통의 문제라든가 또 자아의 정립이라든가 또 그런 것들을 이제 지식 전달로서가 아니라 스스로 학생들이 소통하고 토론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또 제가 발표도 해보고요. 그래서 클래스메이트들을 서로 협력자로서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얘기는 왜 말씀드리냐면 이제 경영학에서 우리 팀 프로젝트를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학생들의 팀 프로젝트 발표를 하고 보고서를 내면서 저한테 따로 얘기를 합니다. 다른 과목에서. 저 학생은 우리 참여를 안 했다. 그래서 쟤는 우리 같은 학점 받는 거가 불합리하니까 쟤는 우리 빼주세요. 또는 쟤는 평가를 나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저한테 이제 따로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거는 우리가 경영학과 교수로서 팀 프로젝트를 부여하고 팀워크를 좀 개발하도록 하는 목적하고는 이제 다른 거죠. 근데 교수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막 듣다 보니까 서로 자기끼리 평가를 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거기서 또 서열을 만들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동료면서 협력자, 그래서 팀이 다 잘 돼야지
자기가 잘 된다는 걸 경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또 이런 것들을 학습을 넘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성찰하고 습관을,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걸 자기 걸로 좀 습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그 습관에 대한 얘기도 이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인사조직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뇌 가소성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한 학기 동안, 한 석 달, 넉 달 동안을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면 습관이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미니 저널을 쓰도록 한다든가 계속 반복적으로 토론하고 요약하고 성찰하는 거를 이제 하도록 하자 하는 겁니다. 또 거기서 이제 그 과목을 통해서 그런 이제 형식을 통해서 가지만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야 될, 답을 찾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 게, 학생들이 경영학을 전공자로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 건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성공적인 삶인지, 또 스스로를 이제 한번 이제 점검해보고 앞으로 내가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갈 건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건지, 또 소통을 할 건지, 또 리더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리더가 될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스스로 답을 찾고 성찰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걸 계속 스스로 노력해서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는 또 습관을 만들어 주도록 해보자 하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위에 강의 목적 3가지는 지금까지 말씀드렸고요. 구체적인 토론 주제로는 리더십에 대한 이해, 자신에 대한 이해, 긍정적인 자아관을 만들기, 긍정적인 자아를 훈련하는 것, 타인에 대한 이해하는 것, 커뮤니케이션을 긍정적으로 하는 것, 자신의 리더십을 개발하는 것, 리더십을 훈련, 여기서 훈련, 연습 이런 걸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각 주차별로 토론할 주제들이 여기 이제 써 있는 그런 주제들이고요. 인생 자체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는 게 각 주차별 토론 주제가 여기 이제 써 있는 예입니다. 그래서 매주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냐 하면은 제가 한 30분에서 뭐 1시간 이내로 발제를 합니다. 발제는 어떤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에 대한 뭐 대표적인 이론이라든가 또는 뭐 인터넷 자료라든가 이런 걸 소개하고, 토론에 대한 이제 토론거리, 이런 것들이 토론의 어떤 주제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토론 주제들을 몇 가지 예시를 합니다. 그 중에서 학생들이 조별로 이런 걸 좀 토론을 하겠다. 그럼 그걸 가지고 가서 조별로 약 1시간 정도 토론을 하고요. 돌아와 가지고 조 대표가 각각 조별로 한 5분씩 발표를 하면은 3시간이 채워집니다. 이렇게 한 토론 내용을 그 주차에 다시 가서 자기가 생각한 걸 다시 보고를 하고요. 자기 이제 성찰 보고서를 쓰고 매일매일 일기를 씁니다. 이제 이 아래 이제 미니 저널이라고 쓰는데요. 매일매일 일기를 쓰고요. 그게 이제 매주차 돌아가는 거고, 한 3주나 4주에 한 번씩 독서를 해가지고 독서 후기를 쓰고 독서를 토론합니다. 그때는 이제 그 주제 대신 이제 독서 토론을 하는 게 그 주차에 하는 거죠. 그리고 학기 말에는 인생계획 또 최종 보고서를 학기 말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독서 토론과 독서 후기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걸 뭐 구체적으로 여기 썼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혹시 나중에 관심 있는 분은 참고하시라고 제가 자세하게 쓴 거고요. 이번 학기에는 한 4권 책을 읽었는데, 사이먼 사이넥의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또 마틴 셀리그만의 긍정심리학, 웬디 우드의 헤빗, 또 조지 베일런트의 행복의 비밀, 이런 책들을 한 3주, 4주차 간격으로 읽고 토론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것들을 이제 가능하면은 자기가 읽고 잘 제출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요건들을 만들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일일 저널을 쓰는데요. 일일 저널을 100자, 여백자에 100자를 씁니다. 100자 하면은 그냥 워드 프로세스로 2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2줄이니까 뭐 아주 간단하게 쓰는 거고요. 근데 이걸 학생들이 꼭 빠뜨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몇 번 빠지면은 fail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 학기서부터는 기본 어떤 점수를 주고 계속해서 쓰면은 크레딧을 주는 방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조금 이제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한 이제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크레딧을 주는 방식으로 해서 매일매일 일기 쓰도록 동기부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우리 그 사회에서도 요즘 뭐 긍정의 일기, 감사 일기 이런 걸 많이 얘기하는데 실제로 학생들이 좋았다. 이걸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고요. 나중에 뒷부분에 학생들의 저널을 조금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매주 월화수목금 매주 작성을 하고요. 네, 2020년에는 이제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라인으로 이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온라인으로 과연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초기에는 이제 녹화 방식을 유튜브 업로드 방식을 했고 중반 이후는 줌을 활용했는데 거의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온라인으로도 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강의에 대한 반응도 굉장히 긍정적이었고요. 그래서 줌이나 온라인으로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조별 토론 같은 거는 각 조별로 줌을 개설해서 자체적으로 해라. 몇 번 트레이닝을 하니까 학생들이 그걸 쉽게는 아니지만 이제 뭐 큰 무리 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번 어떻게 제가 이 강의를 진행했는가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러면 얼마나 효과가 났는가 하는 것이 사실은 저도 궁금했고 제가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 반응을 보면은 효과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걸 좀 수치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걸 제가 이제 계속 관찰을 하고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한 5가지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습관이 과연 정착이 되고 있는가 또는 됐는가 이런 이제 첫 번째 제가 궁금한 점이었고 저널이나 사례에서는 학생들이 이제 많이 뭐 습관이 새로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학기 초에 비해 학기 말에 제출 비율이 더 높아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아직도 조금 이제 관찰 중입니다. 그리고 학기 초에 비해 학기 말에 인당 저널 작성 분량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크게 많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저널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인데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하니까 학생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더 열심히 이 저널 작성하는 걸 이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인터피어런스는 근데 이제 이게 2020년 1학기에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져 가지고 이게 더 많이 작성을 한 건지 또 포지티브 시스템이 새로 했기 때문에 이게 많이 작성을 한 건지 그거는 다음 학기에 좀 더 제가 좀 관찰을 해보면은 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여기에 이제 같이 붙어 있는 내용이고요. 이번 학기서부터 이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긍정적인 언어가 좀 정착이 됐는가라는 것을 제가 이제 이게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단어들을 학생들이 쓴 저널을 날짜별로 쭉 취합을 해가지고 단어들을 이제 카운트했습니다. 뭐 이게 우리 이제 그 워드 프로세스에서 카운트할 수 있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이제 행복, 기쁘다, 즐겁다, 재미있다, 감사, 고맙다, 만족, 쉽다, 자신있다, 성취, 기회, 도전 이런 단어들을 학생들이 얼마나 쓰는가, 몇 개씩 쓰는가 매일매일. 또 부정적인 단어, 부정, 단점, 부족, 안 좋다, 싫다, 두렵다, 고민, 스트레스, 어렵다, 피곤하다 이런 단어들을 얼마나 몇 개나 쓰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매일매일 카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학기 초에 비해서 긍정적인 단어 비율이 이렇게 이거는 엑셀에서 이렇게 추세선을 추가한 겁니다. 이건 어떤 통계 분석을 통계 이제 스태티스틱스를 제가 낸 건 아니고요. 그냥 관찰한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정적인 단어 비율은 이렇게 줄어들었고요. 제가 2017년 1학기서부터 매 학기 이 과목을 강의를 지금 해왔고 6개 학기가 강의를 했는데 이거를 카운트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제가 여태까지 3개 학기밖에는 이 카운트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학기, 2018년 1학기가 이렇게 거의 같은 형태가 나타났고요. 2020년 1학기는 조금 다르게 나타났는데 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긍정적인 언어 아까 20개, 부정적인 단어 20개 중에서 그럼 어떤 게 더 늘어났고 어떤 게 덜 늘어났는가를 좀 다시 보니까 긍정적인 단어 중에서 행복, 기쁘다, 즐겁다, 재미있다, 감사, 좋다, 잘, 열심, 파이팅 이런 게 증가했고요. 오히려 감소한 것도 몇 개 있었습니다. 장점, 자신 있다, 성공, 발전, 도전 이런 것들은 별로 변화가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좀 이제 나름대로 파악을 해봤는데 내면적인 긍정성에 관련된 것들은 좀 증가된 것 같다. 또 어떤 결과와 실제로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 것들은 오히려 좀 감소한 것 같다. 제가 이제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건 조금 더 앞으로 관찰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정적인 단어 중에서 이제 원래 기대했던 대로 빈도가 감소한 거는 단점, 부족, 걱정, 불안, 고민, 두렵다, 우울, 어렵다, 문제 이런 것들이 감소를 했고요. 오히려 빈도가 증가한 거는 싫다, 슬프다, 스트레스, 힘들다. 학기 말로 시험 때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거, 힘들다 이런 게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중간고사 때도 이런 것들이 살짝 증가하고. 그래서 저는 뭐 나름대로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걱정하는 마음은 좀 줄어든 것 같다. 학기 좀 힘들고 스트레스 같은 거는 학기 말에 늘어나는 것 같다. 이렇게 저는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면도 중요하지만 사실 학생들이 당면하고 있는 상황이나 이런 것도 학생들한테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리더십에 대한 인식은 그 학생들이 쓴 일일 저널을 몇 개 그냥 소개하는 걸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이 학기 말에 쓴 저널인데요. 학생들이 리더의 자리를 피하지 않겠다 이런 거, 또 용기를 북돋아주고 칭찬해주는 버릇을 들여야 되겠다. 또 다른 학생들한테 과정 자체가 행복했다는 인상을 심어주는 리더가 되고 싶다. 앞으로 내 삶은 리더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학기 초에는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좀 안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학기 말에 이런 생각들을 새로 하게 된 그런 저널을 제가 좀 인용을 했습니다. 그 인생 계획에 대해서도 키워드들이 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인간관계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됐다. 또 자신이 진정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됐고, 또 자신의 계획을 통해서 자신이 추구하는 행복을 실천하겠다. 돈은 목적이 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학생들이 학기 말에 쓴 저널에서 인용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통계 분석은 아니지만 사실 이 강의를 하면서 몇몇 학생이라도 도움이 된다면은 제가 이제 하나의 교수로서 몇몇 학생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거로서도 보람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게 이제 효과의 지속성이라고 한 거는 이게 이제 강의 중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강의가 끝나고 한 1년, 2년 지났을 때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좀 한번 조사를 해보기 위해서 그때 강의 들었던 학생들한테 이메일로 간단한 설문을 몇 개 보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한 15.16% 정도가 응답을 해줬고요. 뭐 지금 한 31명 정도밖에는 응답이 안 됐으니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하고 제가 가르쳤던 다른 과목들을 수강한 학생들한테 계속 두 가지 학생들한테 설문을 보냈는데 응답자의 41%가 계속 일기를 쓴다고 답을 했습니다. 근데 다른 과목을 수강했던 학생들은 이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해본 결과 행복하다라고 답한 학생이 이 과목을 수강한 학생이 조금 높았고요. 또 스스로 긍정적이다라고 답한 학생이 조금 점수가 높았고, 낙관적이다라는 점수가 조금 높았고, 스스로가 부정적이고 비관적이다라는 점수가 조금 낮았습니다. 이게 응답자는 31명, 18명이니까 제가 뭐 굳이 통계 분석은, 통계 테스트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제가 좀 자료가 쌓이고 하면은 조금 더 분석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아직 우리 같이 발표하기로 했던 양재원 교수가 앞으로 몇 년간은 저랑 같이 학기 돌아가면서 이 강의를 계속 해주기로 했고, 그 이후에는 아마 그 양재원 교수가
강의를 계속하게 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양지환 교수가 후에 뭐 통계 분석을 할 수 있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뭐 취업이나 연수입이나 결혼 경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긍정적인 그 반응들을 많이 답변을 해줬고 이후 계속해서 좀 희망하기로는 이러한 이제 연구가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 하버드 그랜트 스터디 같은 어떤 수십 년간 이어진 연구만큼은 안 되겠지만 경영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학생들이 과연 어떠한 삶을 사는지, 경영학이 과연 그 학생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추적 조사가 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학생들이 설문지를 답을 해주면서 그냥 자유롭게 답을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써주세요라고 빈칸을 뒀는데 그 빈칸에 학생들이 답해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2018년 1학기에 수강 학생들이 답한 내용들 중에서 학생들이 이제 지금까지 학생들이 연락하고 있다. 또 창의력이나 이런 것들이 이 과목을 사실 제가 이 과목이 창의력을 개발하기 위한 과목은 아니었는데 뭐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됐던 학생도 있었고 또 시간 활용에 대해서 또 긍정성에 대해서 또 일일 전화를 지금까지 쓰고 있던 학생도 있고요. 또 재밌고 앞으로도 이제 이런 것들이 독서에 대해서도 학생이 관심을 갖게 됐다. 또 1.5년 후에 계속 일기를 쓴 학생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됐고 뭐 행복에 대해 생각했고 또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됐고 행복하다는 생각 또 일기를 쓰고 있다 이런 답을 한 학생이 있었고요. 2017년 1학기가 이제 제가 처음에 강의를 개설한 과목이고 2019년 1학기가 끝나고 제가 이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생각 이게 메모장에 적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사이드 이렇게 어떤 부수적인 효과인데 다른 사람 앞에 발표하는 거에 대해서 편하게 됐다. 또 어떻게 금연을 시도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담배를 좀 줄였다. 긍정적인 어떤 생각을 하게 됐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2020년 1학기 과목 강의를 하고 나서 제가 관찰했던 건데 조금 강의를 하면서 좀 달랐다라고 생각한 게 부정적인 단어를 계속해서 많이 이제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상황이 계속 이제 개선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가 지속이 되니까 불안, 우울, 힘들다, 피곤 이런 단어들을 학생들이 학기 말까지 계속 많이 쓰고 있는 걸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단어의 사용 빈도와 부정적인 사용 빈도의 평균은 크게 다르지 않았었습니다. 이게 이전 두 학기고 이게 2018년 1학기인데 긍정적인 단어의 사용 빈도가 요건 좀 낮지만 요거는 이제 단어 수 대비고 이건 일별 인당 이렇게 좀 두 가지로 조사를 해봤는데 요건 큰 차이가 없었고 요건 조금 줄어들었고요. 부정적인 단어는 여기에 큰 차이가 없었고 요것도 큰 차이가 없고 그래서 그 단어의 사용 빈도 자체는 큰 차이가 없는데 이 사용 비율이 후반기로 갈수록 이게 부정적인 단어의 사용이 줄지 않았다는 또는 좀 늘었다는 게 좀 차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기타 특이사항은 이번 학기에 이제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하다 보니까 감기, 몸살, 기침, 아프다 이런 것들이 다른 학기에 비해서 굉장히 감소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취업에 관한 그 관심이 좀 줄어서 그런지 언급이 좀 감소된 것들을 관찰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결론으로 제 생각에는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경영학 교육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인터넷상에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많이 있고 경영 관련 컨텐츠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식 전달이 아닌 대학에서 토론이라든가 학생들이 스스로 사유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스스로 뭘 경험하고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대학에서 좀 더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서론에서 제가 우리 경영학 교육의 문제점을 거창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이 과목은 그런 것들에 대한 단칼의 어떤 해결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개별 과목으로서
어떤 시스템 개선이 아닌 그냥 개별 과목으로서 하나의 좀 뭐랄까 돌파구로 할까 하나의 이제 할 수 있는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아직 효과는 잠정적이지만 또 앞으로 계속 팔로우업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혹시 학장님들 계시니까 다른 대학에서도 혹시 같은 과목을 개설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슬러버스나 강의 자료를 모두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고 좀 처음에 서론에서는 거창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의 이제 사례라고 이해해 주시고 좀 효과를 앞으로도 계속 볼 수, 뭘까 지속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함신 교수님. 예, 지금부터는 컨퍼런스 참석하신 분들의 지금 총 11분인데 혹시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은 좀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 하는 통합 인증 기준 설명 자료랑 오늘 조남신 교수님이 발표하신 거는 지금 녹화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편집해 가지고요. 한국경영교육인증원 웹페이지에다가 이렇게 공지를 해서 인증대학 오늘 참여 안 한 인증대학이랑 회원대학에 좀 연락을 해서 이렇게 좀 공유를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이나 뭐 의견 있으십니까? 네. 원장님 어떻게? 부원장님 예. 네, 김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인증과 관련돼서 이제 절차를 개선 방안이 다 좋은데, 절차와 관련돼서 이제 QIR 2년마다 이제 내게 제출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이제 없애버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제가 보면 ACSB 같은 경우는 QIR을 하지 않아도 이 ACSB하고 이제 회원대학, 인증대학들이 이제 커뮤니케이션, 인터랙션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년마다 하는 이런 이제 워크숍 같은데 각 대학들이 이제 참가하고 이제 하는 게 있어서 인터랙션이 풍부한데 우리는 이 인터랙션이 풍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QIR을 만약에 그냥 2년마다 했던 것을 제출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을 때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냥 5년 단위로 그냥 인증받기 위한 그런 것들만 계속되는 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 QR 없앨 때 조건부로 우리 이제 경인원에서 하는 이런 행사, 융합학술대에서 이런 하는 행사에 대학 교수님들 몇 분이 참여하시게 되면 QR을 면제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너무 부정적인 것 같긴 한데 조건적이고 그렇긴 한데 좀 QR에서 이렇게 하고 싶었던 좀 어떤 의도는 좀 살릴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안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근데 기본적으로 매년 대학에 필요한 통계들은 요청해서 받고 있거든요. 제출해 주는 대학들은 제출을 해주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QR이 이제 2년 후에 제출을 하는데 그 대신에 저희가 없애는 대신에 대안으로 생각했던 거는 재인증 때 2년 전에 신청서를 받으면서 준비를 시작하도록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도 이제 2년 전에 그거를 신청서 내면서 이제 어떤 수치 같은 것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QI를 받으면 계량기표들을 계속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5년 내내 그런 계량기표를 관리하는 그런 효과들도 있는데 그게 빠지면은 아무래도
좀 소홀해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우려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 자체가 사실은 이제 대학 입장에서는 부담이니까 그런 거를 줄이고 2년 전에 내는 그 계획서를 받는 걸로 하면 어떨까 그런 아닌 겁니다. 예. 그냥 뭐 말씀하신 것도 좀 고민해 볼 필요도 있고 과연 QIR 자체가 갖고 있는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없애는 게 정말 좋은 건지도 의견 주시면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혹시 박상원 교수님 들어오셨는데 혹시 다른 분 질문 없으신가요? 근데 저는 그냥 제가 개인적인 질문할 예, 원장님. 예, 예. 질문하기 전에 한 가지 최근에 그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면요. 그 AACSB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제가 그 한국경영교육인증원 원장을 맡고 있다고 해서 우리 그 서길수 학장한테 연락이 왔는데 저희 카베하고 다시 협력 관계를 좀 그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연락을 그 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AACSB가 저한테 그 연락이 올 것 같은데 지금 그 코로나 사태가 생기면서 언택트 시대가 오면서 이 그 뭐 인증 그 실사를 나온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아마 로컬과의 그 협력에 새로운 장이 열리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 AACSB와 같이 글로벌한 어크레디테이션 그 기관하고 로컬 기관 간에 있어서의 새로운 협력 관계가 시작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인증 기준이나 이런 걸 할 때도 이 그 글로벌한 그 인증 기관들과 협력을 하려면 우리가 상당한 인증에 있어서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그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인증 기준도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 글로벌 스탠다드와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기준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질문이 조남신 교수님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동안에 좀 그 이런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많이 고민도 해보고 이런 그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 교수님들한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준비할 것인가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도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좀 그 인증원 입장에서는 좀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는데 마침 조 교수님께서 좋은 발표를 해주셨고요. 한 가지 이제 결국은 보면은 조 교수님도 은퇴를 얼마 안 남기시고 시작을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뭐 과제하고 뭐 이런 게 엄청나게 그 교수의 이 커미트먼트가 필요한데 실제적으로 뭐 한 주에 어느 정도 시간을 쓰셨는지 그리고 하시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니까 시간도 절약되고 좀 효율적인 어떤 그 진행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은 그 지금 말씀하신 사례를 다른 대학에서 적용하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네. 저기 감사합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정년을 얼마 안 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연구 부담도 적고 그래서 이 과목에 사실은 시간을 좀 많이 썼습니다. 매일 학생들 저널 제가 70명 내지 60명으로 강의를 했는데요. 저널 70명, 60명 저널을 우리 이 클래스 그러니까 온라인 시스템에다 학생들이 저널을 제출을 하는데 그거를 자세히 보면 1시간이 걸리고요. 빨리 보면 30분이면 봅니다. 그래서 매일 한 30분 정도는 그걸 들여다보고 있는 게 필요하고요. 특히 온라인 강의 때는 뭐 다른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그게 강의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그 사전 녹화 방식 때는 줌으로 할 적에는 큰 차이는 없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쓴 뭐 그 독서 후기나 그런 것 그 체크하는 데는 그게 사실 뭐 더 많이 걸리진 않습니다. 그거는 교수님들이 뭐 시험 채점하시는 거나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일 저널을 하루에 30분
길게 보면 1시간 뭐 이 정도. 그 외에는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 예. 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저 참석하신 분 중에 혹시 다른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계신가요? 저도 네. 그 조나준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 게, 네. 저 말씀 잘 들었고요. 근데 이제 저희 경영학을 둘러싸고서 이제 그 환경 변화가 심한데 그 중에 그 경제적으로 이제 고성장 시대에서 이제 저성장 시대로 변화했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저희 경영 뭐 기업하는 분들이나 이런 거로 보면 예전에는 그 고성장 시대에 맞게끔 이윤 창출이나 뭐 그 시장 점유율의 증가 뭐 이런 성과를 이제 극대화하는 거에 초점을 뒀는데 지금은 아니 저성장이니까 그거보다는 어떻게든 살아남기, 생존율을 높인다. 그 얘기는 이제 지속 가능 경영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도 예전에 고성장 시대에는 뭔가 좀 잘난 학생을 만드는 뭐 이런 것이 중요하고 뭐 스스로도 뭐 회사 나가면 나는 승진하고 성공할 거다 뭐 이런 것일 텐데 지금은 뭐 저성장 시대라서 뭐 회사 가도 뭐 그렇게 많이 뭐 이렇게 성공할 것 같지도 않고 뭐 이렇게 되면 학생들도 또 다른 마음으로 이제 회사를 가고 일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혹시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셨던 거예요? 좀 그런 그 변화들이 좀 읽히셨나요? 그렇게까지는 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실. 근데 뭐 어떤 사회든지 학생들이 협업을 하고 또 팀워크를 또 증대시키고 그건 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은 우리 학생들이 너무나 이제 경쟁 중심적이고 또 자기만 잘하면 된다 이런 생각들을 너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걸 좀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을까 저는 좀 그런 쪽에 초점을 맞췄고요. 그게 꼭 저성장이어서 그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은 사실 좀 못했었는데 교수님께서 생각하신 점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다른 분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조남신 교수님 저희 그 과목이 필수 과목인가요? 아니면 선택 과목인가요? 아니면 그리고 상대 평가인가요? 절대 평가인가요? 그게 이제 선택 과목이고요. 아까 그 강의 자료는 잠시 있었습니다만 이제 패스 페일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에 어떻게 우리 대학이 전에부터 패스 페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든 과목이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특별히 어떤 과목의 특성상 패스 페일로 하겠다 그러면 우리 교과과정위원회에서 그거를 이제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허락을 하고요. 그래서 이 과목은 요건을 다 맞추면은 패스를 하고요. 요건을 못 맞추면 페일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제가 70명, 60명 했을 적에 뭐 중간에 좀 탈락한 학생도 있고 한 5명 정도까지는 탈락을 대강 했습니다. 그동안에 보면. 초반부에 한 2명 탈락하고요. 탈락이라기보다 그냥 수강 신청 변경 이후에 그냥 드랍을 해버리는 학생들이 한 2명 있었고, 지나고 나면은 한 중간에 뭐 일 전화를 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 3명 정도 탈락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패스페일 과목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엄청나게 이 수업을 들으려고 막 덤벼듭니다. 덤벼들고 나서 해보면은 이제 매일매일 이걸 써야 되고 그러니까 처음에 귀찮다, 뭐 힘들다 그러는데 학기 말 가면은 결국 뭐 그래도 좋았다 이런 반응들을 되게 보여줍니다. 혹시 저희 이제 연대 같은 경우는 이제 강의 평가를 하거든요. 5점 만점에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평가가 괜찮았습니까? 제가 평가를 사실 잘 들여다보질 않아가지고 저는 뭐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 부담도 없고 뭐 다 칭찬해주고 제가 그리고 뭐 자기가 할 것만 하면은 다 패스되니까 뭐 학생들이 이제 뭐
스스로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이거 뭐 힐링하는 과목이다. 제가 뭐 갈래 강의 목표는 힐링을 해주려고 했던 건 아닌데 뭐 힐링하는 과목이다. 그리고 이 과목을 뭐 잡으려고 뭐 굉장히 애썼다 이런 얘기들 하는 거 보면 평가는 좋을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다른 분 저기 저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좀 토론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해 주신 김종우 교수님, 조남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